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사단법인 제주시민센터 광장의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귀하신 두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먼저 강의해 주실 분은 서귀포시 국회의원 이성근 의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김경미 의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저희 먼저 대한민국 국회와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발제를 맡아주신 제 이성근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이성근입니다. 오랜만에 제주도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시민들도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우리 양대성 도의 의장님일 때 2006년인데요. 2006년도에 제가 도의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우리 나이로 39, 만으로 38에 이제 도의에 진출했는데, 지금 이제 오영훈 지사 그리고 또 문대림 의원 같이 그 시기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의에 이제 저희 초선 때 독수리 그 오영재라고 해가지고 저랑 오홍만 의원, 오영훈 그 당시 의원, 문대림 의원, 그리고 안동우 전 제주시장이었던 의원에서 5명이 이제 그 의회 내에서 이제 그 개혁적인 목소리를 했던 그룹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의회를 했고요. 38에 저는 이제 정치를 하지 않고 시민사회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이제 일상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도지사 출마했던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도지사 출마한다고 찾아와서 같이 하자고, 자기는 도지사고 너는 국회의원 해서 제주도를 좀 바꿔보자. 그 당시에 우리 송재호 의원 나이가 한 45이어서 5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송재호 의원은 그 3%를 넘은 적이 한 번인가 있고, 여론조사에서 5%를 못 넘어서 매번 출마를 못했고, 저는 이제 출마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정치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해서 제가 있을 때가 부성지 의원님 계실 때까지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신강용 의장부터는 이제 다른 분들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재선됐을 때 우리 이제 지금 이상봉 전 의장님을, 지금 의장님을 이제 초선으로 맞아서 같이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재선 때 3선 때 만났죠. 3선 때. 네, 3선 때. 이상봉 의장님이랑은 저는 이제 그 대학 동창이고요. 함께 활동하고 함께 고민하고, 지금도 뭐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용훈 지사나 이제 우리 이상국 의장이나 제가 대학 동기들이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정치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서로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의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 목적으로 오셨나요? 그럴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출마 목적으로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거기. 언제나 기회가 되면. 어쩌다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다리고 기회를 만들고 준비한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듯이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기회를 만들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선발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공자 시대도 그렇고 맹자 시대도 그렇고 늘 그래왔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정치라는 것이 출마하게 된 계기가 세상이 무엇인가가 불합리하게 느끼고 그 불합리한 구조를 자기의 방식으로 좀 풀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정치를 지망하게 하죠. 근데 그게 내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익에 부합되는 일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저는 정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고 뭐 명예를 위해서 또 그 권력을 좇아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그런 정치는 좀 바람직한 정치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고, 그런 정치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는 시스템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대한민국 국회와 민주주의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랑 질의응답하는 게 더 좋으시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말하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이제 국회란 뭘까? 그 헌법에 보면 국회가 지금 왜 이걸 표현을 했냐면 40조가 국회고요, 66조가 대통령이고요, 101조가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대의기관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 그 기관을 의회라고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없어도요, 의회는 없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그 영국에 가면 대통령이 없지요. 수장만 있지요. 그 수장은 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수장으로 만들어서, 영국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다.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 그래서 의회가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적 기능이고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근간이다. 그러면 의회는 이제 입법을 하게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규칙을 정하는 일이잖아요. 그 규칙을 정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입법의 권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입법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한권. 그래서 의회라는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설치한다. 그게 이제 법률 조문이고요. 그 밑에 이제 지방조직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사실은 저는 의회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행정처 개편 논의하면서 시장 직선제, 시장 만들었고 의회는 없는 구조를 만들어보자. 이거는 그 견제와 비판 없는, 책임 없는 권력기관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시민들은 지지율이 매우 높긴 한데 제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법권은, 지금 우리는 사법권 법관을 선출하진 않죠. 그래서 사법권은 이제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이래서 대법원을 구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 있어서는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제도의 핵심이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뭐죠? 헌법 1조 아시는 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뭐라고 했더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민주주의와 공화적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1인 1표주의입니다. 평등주의에 근거한 거고요. 그리고 1인 1표의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 요것을 제도로서 채택한 것이고, 공화정과 반대되는 말은 왕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왕정이나 귀족정.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이 공화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공화정이라는 제도를 합쳐서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헌법 1조는 다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에게 있다. 그럼 국민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가? 어떻게 행사하죠? 표로. 선거로, 투표로. 그래서 국회의원과 국회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게 권력의, 국민의 권력 행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민주제도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해서 우리는 인구 15만 명 이상 정도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을 모아서 의회를 구성하게 하고,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게 하고,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으로서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갖는 권한은 아시겠지만, 국회에 갖는 권한은 입법 권한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성립되어진 의결은 결정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결정적인 내용은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제도로서는 이제 정부가 예산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이제 저희가 9월 2일에 정부 예산이 2026년도 예산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참여 기구라든가 통제 기구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민주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정당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이제 국회의원들 왜 싸우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싸우는 거 보기 싫죠? 네. 싸움을 하라고,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 민주제도가 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죽이지 않고 제도 안에서 함께 살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표면의 제일 마지막 극단에, 제일 윗단에 정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정당은 이제 국민의 이익과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신념, 자기의 세계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죠? 정당은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해? 권력을 다투는 겁니다. 왜? 권력을 잡아야 아까 얘기한 일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지금 뭐 대통령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윤석열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 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권력을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제 모여 있는 조직이 정당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역할은 뭐냐? 여당은 이제 책임져서 일하는 역할을 하고요. 야당은 하는 일이 뭐냐?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게 기본적 업무입니다. 이게 매일 욕해야 돼요. 못하는 거 찾아다니면서 요건 안 돼. 이건 국민의 의견이랑 달라. 이건 내가 볼 때 우리가 다수파라고 생각하는데 다수의 의견이랑 달라. 라고 여당을 매일 공격하는 게 사실은 야당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제도로서 보면.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툼이 주먹질만 아니면 사실은 다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만이 있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171석을 갖고 있는데요. 171석이 여러 정책을 하는데 야당은 매일 안 된다고 말 안 되는 소리 저희가 얘기해요. 근데 야당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얘기고 여당 하는 얘기, 민주당 하는 거는 말 안 되는 일만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께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할이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사회가 서로 이제 견제하고 서로 비판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를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마음대로 파괴하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옛날 말로 얘기하면 역적입니다. 민주공화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와 제도를 만들어놨고 그 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는 역적이 하는 행위거든요. 과거에선 역적을 하면 그렇죠? 삼족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게 기본적인데 좀 품격 있게 싸웠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제 그 의정활동 내용 보시면 좀 품격 있게 싸우는 모습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조금 봐주시고요. 질의하는 것도 봐주시고 정책에서 많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주요 현안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부딪히지만 또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고 결정해서 일에 나갑니다. 근데 그건 보도가 안 돼요. 뉴스가 어떤 겁니까? 잘된 내용은 보도가 안 되고 서로 다투는 얘기만 자꾸 쓰게끔 돼 있는 구조가 뉴스라는 구조이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개한테 사람이 물리는 건 뉴스에 안 나오는데 개가 사람한테 물리면 그건 뉴스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일상적인 일반적이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권력을 획득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앞서 이제 관련되어진 법령과 관련되어진 기능에 대해서 입법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기능, 국민 참여, 국가 통제. 요새 이제 지역 현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국회가 본회의가 열려서 저도 지금 본회의장에 있다가 내려왔는데요.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하고 있는 법안은 노동법입니다. 노조법 2, 3조 관련 법안을 지금 상정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제 노조법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여당과 야당이 여당과 야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측면에서는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을 하시는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리가 축소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노동자들인 경우는 내 노동권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것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쌍용 자동차에서 해고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냐면 수백억 원대를 받았습니다. 급여가 한 4천만 원 조금 넘는 분들이 수백억 원대 받아들어서 그리고 갚을 수가 없잖아, 손해배상이. 그러면 결국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함의가 있었고, 그 사회적 함의에 따라서 노조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노조법의 내용이 이제 파업 기간 동안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하나. 두 번째, 대부분은 우리 노동 구조가 대기업 그리고 뭐 하청기업의 하도급 기업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하청기업에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들의 노동권을 아니면 근로 환경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실제 일은 그 의린 하청의 하청 업체와 노동자와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좀 지게 하자, 이런 내용을 법안에 담아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 민주당은 그 얘기가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파업을 좀 더 많이 만들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벌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의 얘기를 관철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방송법이 EBS법을 포함해서 방송 3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KBS하고 MBC의 전 정권에서 그 사장 임명이라든가 방문진이라든가 그 방통이라든가 임명과정과 그들의 행정행위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당에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현재는 법안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이 있고요. 그래서 KBS, EBS 공영방송의 사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이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KBS 이사가 11명인데 15명으로 늘리고,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이제 실적 그 지배 주주죠. 거기 의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건데, 그동안 이 사람들의 이사를 어디 임명했냐면 민주당이 3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6명,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계속 여당 말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러니까 매일 싸움만 난다. 결국 그래서 여당의 의사수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목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6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언론 학회라든가 언론 종사자들이든가 이 사람들이 추천하게 하자. 그래서 그 추천되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자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저희 당이 지금 사실 집권당 입장에서야 저희들이 방송문화 장악을 하려면 6명 정도를 임명하고 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래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법안이 하나 있는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저희 당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이제 검찰청은 폐지가 될 겁니다. 그 검찰청은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검사는 검사의 비리를 단 한 번도 수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이 어떻게 행위를 하냐면, 캐비넷에 이제 범죄 리스트를 쭉, 사건 기호들을 쭉 갖다가 놔두고 언제든지 꺼내서 협박하고
그런 형태를 이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기본적 원칙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법안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훨씬 더 잘하는데 검사를 그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되느냐라는 논리와 검사의 그동안의 전행적 행위를 봤을 때 검사의 수사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사회적 의견이 부딪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거나 기소만 하는 건 아니고 수사의 지휘권에 법률적으로 지휘권을 갖고 있긴 하는데 실질적 지휘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종결을 짓고요. 오로지 하고 있는 나라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나라는, 그리고 공소유지를 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과거의 제도를 지금 우리가 갖고 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미국이나 이제 영미법을, 영국 뭐 이런 영미법을 다루는 나라들은 전부 검찰은 이제 공소유지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재판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이제 위축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법 관련되어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참여기구로서는 이제 청원제도가 국회에도 있고 대통령에도 청원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지내시다가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러시면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예? 법원. 예? 경찰이나 법원에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범죄 이런 게 아니라면 보통 민원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를 찾아가십시오. 예, 여기 이제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경찰은 경찰의 고발을 잘못하면 무고죄로 다시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혹시 있으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권익이나 인권위에 이제 자기 권리를 두드려 보고, 그리고 부당하다 내가 볼 때 난 이건 억울하다 라는 사안들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1차적으로 처리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 조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의회라든가 권익위에서도 여러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잘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권익위나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청원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정부에 청원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도 청원 절차가 있고 제주도 의회에도 청원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청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잘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청원을 좀 다루는 것을 좀 깊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버렸네요. 네. 저희가 지난 이제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탄핵이 2번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25년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0일 날 3월 10일이 아니고 12월 달에 그해 이제 그 전에 12월에 찬성 234표로 가결됐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12월 14일에 그 204표로 타결이 됐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이 탄핵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은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권력을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인에게 맡겼다는 혐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너에게 주권을 대리해서 맡겼는데 그 주권을 왜 함부로 남에게 행사하겠어? 그건 내가 너를 뽑은 이유가 아니야 라는 혐의로 탄핵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의원이고 또 여러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선출되어진 그 주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으면 그건 탄핵의 사유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헌법이라든가 법률에 중대한 위배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적으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입니다. 민주공화국 파괴 범죄로 사실상 탄핵이 된 겁니다. 법률에 계엄 선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계엄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계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날 밤은 전시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전시에 준하는 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뜬금없이 느닷없이 사실 12월 3일 저도 국회 그날 12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찬을 6시부터 8시까지 했습니다. 8시 반에 국회에서 이제 의장님이랑 헤어지고 저는 숙소로 돌아가서 한 10시 반쯤에 이제 집에 이제 좀 일찍 가니까 청소도 하고 해서 앉아서 그 시사타파 이제 MBC를 딱 켰는데 좀 보는데 자막에 계엄 선포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오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사진을 찍고 MBC 기자한테 보낸다고 막 기자 전화번호를 막 찾는데 저희 보좌관이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계엄을 선포했답니다. 응? 아, 진짜? 아니 장난 아니야. 진짜면서. 그래서 이제 보좌관 보고 그럼 지금 이제 저희 의원실 직원들 전부 다 이제 국회로 오도록 해라. 나는 이제 국회를 출발한다. 그래서 제가 10시 한 35분경에 이제 국회의원 중에는 두 번째로 이렇게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해서 국회 본회의장 이제 그 본회의장이 불이 꺼져 있었는데 본회의장 불을 켜게 하고 의사당을 이제 열게 하고 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 전에 한 20일 전쯤에 국회 사무총장 김민기 사무총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국회의장이 11시 한 30분쯤에 들어왔는데 그때 첫 회의를 저랑 국회의장이랑 김영진 의원이랑 김민기 사무총장이랑 국회 첫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CCTV에 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때 너 무슨 말 했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그만큼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잘 기억하고도 아니라 그 11시 37분이니까 누가 물어보면 회의했다고 해라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국회에서 여러 시민들이 이런 그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싸우고 해서 결국은 탄핵을 시킨 거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의미는 내란을 종식하는 의미가 있고요.
다시는 이런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비를 해내는 것. 그리고 내란이라고 판결이 났나요? 예, 이미 헌재에서 판결이 났죠. 예, 예. 헌재가 내란범, 사실상의 내란범으로 예? 내란이라는 걸 빼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내란이라는 죄, 이게 형사적 죄는 다투지 않는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는데 내란이라는 재판에 들어간 죄를 다투게 되면 형사법원에 가서 다시 재판을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내란죄라는 제목으로 그걸 탄핵하는 것은 이제 불합리성을 탄핵을 해서 그걸 빼고 진행을 한 거죠. 아니, 내란은 맞는데요.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적 의결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또한 이제 경기가 어렵잖아요. 이 경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시 이제 가다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비전을 그러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앞서 헌법 1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국가 비전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각자 도생을 넘어서 공존 동생으로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 5대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이끄는 혁신 경제, 균형 성장,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이제 국정 원칙은 국정 원칙을 정했는데요. 세 가지의 국정 원칙을 정했습니다. 경청과 통합, 경청하고 통합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된 정치 담았고요. 공정하고 신뢰, 공정으로서 신뢰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실현과 성과로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국정 원칙을 가지고 국정 5대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이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내용입니다. 저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제주 관련되어진 논쟁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에 빠졌다, 유자형에 빠져서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송전망 건설과 더불어서 분산형, 그다음에 지능형 그리드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전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빠져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40년 위에 U자형 송전망 건설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그게 U자형인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그 문과 담당이었는데 제주를 빼고 넣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제 용어에는 빠져 있지만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왜냐하면 당진 충남부터 해서 쭉 돌아서 강원도까지가 U자형인데요. 여기가 지역이 이제 낙후된 도시고 그 낙후된 도시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기본적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국가의 저는 이제 5가지 위기로 보고 있는데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과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설립과 관련된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것이 정의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 관련되어진 법령들을 개정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주권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제 저희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더욱더 보완해나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다 아실 테고 인구 위기는 지금 저기는 0.72명으로 되어 있지만 0.68명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0.68명이면 이 상태면 2100년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이 안 됩니다. 한 1800만 정도 되고요. 100년이면 지금 태어나면 75살밖에 안 됐을 텐데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위기로 다가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팔을 걷어붙여서 실제로 거기에 좀 아깝게 생각하시겠지만 재원도 더 많이 투자하고 사회적 제도도 바꾸고 또 사회 시스템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극화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 앞서 2100년에 1800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조영태 교수 인구 통계에 의하면 2100년 1800만이 사는데 수도권에 몇 명이 살까요? 어느 정도 살 것 같아요? 수도권에 그리고 지방에 1400만이 수도권에 살고요 지방에 400만이 산답니다. 지난 7년 동안 지방에 70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전했습니다. 그것도 청년들이. 제주만 사실은 그동안 인구가 늘어왔고요. 다른 지방은 전부 다 줄었습니다. 제주도 순감으로 돌아섰습니다. 순감으로 돌아서서 이미 제주시는 50만이 깨졌고 서귀포시는 19만이 깨졌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노령화가 되어지니까 또 부양을 해야 되는데 청년 1인당 부양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지 않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현실의 위기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한 30, 2, 3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주 열대야가 60일이었습니다. 이미 60일은 깨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세지 않아도 이미 60일은 깨졌고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기후 관련해서 이제 1.5도씨가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1.5도씨에서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94년도에 파리 협약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협약들을 하면서 해왔는데 이미 작년에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보고에 의하면 이미 1.55도씨에서 0.05도씨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 안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2100년 되면 우리가 노력 안 하면 한 4도씨 정도 된다고 됩니다. 노력을 충분히 해서 2도씨에 맞추면 보시면 2021년에 태평양 북서부에 폭염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폭염의 상태인 거죠. 지금의 사례 발생이 100배에서 200배쯤 난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는 지금보다 2배 이상. 그러니까 전남 지방을 봤더니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어떤 지역은 같은 전남 지역인데 어떤 지역은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이게 이제 국지적 기상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이기 왜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그동안 많이 써와서 연탄 그냥 막 떼고 연탄에 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주로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한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가장 많이 써왔습니다. 이제 발전소가 우리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 부분이 제일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이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사는데 주로 배출이 하고, 세 번째는 자동차. 지금 다들 전기차 타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다 고개 돌리는 거 보니까 전기차 아닌가 봐. 네. 네. 이제 그것들을 전부 다 전기화시키고 그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이 도시가 되어지면 그 생물 다양성, 생물 종의 전체의 한 50%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물 종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생물이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있잖아요. 메뚜기가 있고 메뚜기를 잡아먹는 이제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이 있고 뱀을 잡아먹는 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있는데 이게 빠지면 이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애들이 메뚜기가 엄청나게 늘어서 그냥 우리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그 메뚜기가 벼밭에 가서 벼를 다 갉아버리면 식량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억 명이 이제 기후 틈새 밖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사실상 살 수 없는 20억 명이 아프리카라든가 이쪽에 남쪽에 있는 지역들은 실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있겠습니까? 배 타고 걸어서 다른 나라로 가겠죠. 그럼 다른 나라에서 못 오게 막겠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겠죠. 그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억 명이 일시적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그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원을 징탈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보통 지구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는데 한 1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년 만에, 사실상 100년 만에 1.5도씩을 넘어선 거예요. 지구의 사이클로 보면 100만 년을 걸려야 될 일을 100년에 해버려서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지구의 대기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급한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멈추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도시 되어지면 상하이가 물에 잠긴답니다. 아마 3도시 올라가면 부산도 해운대 지역은 전부 다 잠기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일부도 다 잠깁니다. 제주는 잠기는 곳이 이제 일부 이제 그 해안 저지대를 빼고, 서귀포는 안 잠길 것 같아요. 보니까 표선 쪽은 좀 잠기고 한 3m 정도 올라간다니까 평균 해수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뭘 하고 있냐면 그 서부 해안 일대 전부 다 지금 옹벽 높이를 지금 이제 해일 피해로 하고 있는 거가 15m인가 해놨는데요. 그걸 30m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미 이제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런 일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 기후 행동과 관련된 건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은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거기에 나 돈 못 내놓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식량 가격 급등이라든가 물 부족이라든가 귤 농사가 될까요? 3도시가 올라가면 귤 농사가 아마 3도시가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시나리오별로 보면
시나리오가 2100년 되어지면 지금의 시나리오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일대지로 전부 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부 다 나가게 되고요. 귤농사도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은 한 40도 넘지 않을까요? 45도? 유럽은 원래 최고 45도, 48도까지 찍었습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좀 선선했거든요. 뭐 이제 45도는 일상이 돼서 유럽은 전통적으로 집에 에어컨이 없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거든요. 다 돌집이고 해서 다 견딜만 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럽의 뭐 일부 나라는 이제 에어컨 설치를 혐오하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낭비고 뭐 이래가지고 그럼 안 돼. 그런 인식이 전부 다 바뀌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국회에서 지난주 월요일에 기후특위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국회에서 기후, 에너지, 환경 관련되어진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1년의 위원장이지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에서는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겸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관련되어진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55분이 됐는데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법을 만드는 거가 국회에서 하는 일인데 이 법을 만들 때 국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개정하는 그리고 방송사법이나 이런 법 같은 거, 그다음에 경찰개혁 같은 거는 결국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그런 수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국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회라는 것은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국민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국회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안을 이제 작성하고 제안하는 할 때 이제 의견들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그런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학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단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선생님처럼 개별적인 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그 제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 공고를 하고 그 입법 공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조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면 전부 다 혜택을 보는 법은 없더라고요. 무엇인가가 바뀌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과 관련돼서 연금법 개정을 한다 하면 돈을 누군가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누군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은 다 저희들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국회 이제 법안 심사 과정 안에서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부족한 면들을 메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혁 입법하고 있는 방송법이라든가 노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뭐 야당일 때도 주장을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을 이런 이제 공정한 틀에 운영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서 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걸 반대했다고 그 사람이 저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작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하는 일이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한편 그럼 저렇게 봐보면 어떨까 또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요새 심리학을 많이 하는데 뭐 인지적 편향, 우리 늘 편향 속에 뇌가 갖게 돼 있거든요. 오래된 사람 만나면 뇌가 편하니까 편하게 반응하게 하고 새로운 거 만나면 불편하니까 불편하게끔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는 이제 오래된 지인들을 만나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는 이런 이제 편향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 뇌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뇌라는 구성이 원리, 작동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늘 제가 편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아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그걸 유튜브로 봤는데 유튜브에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했더니 그 초등학생이 이게 물었대요. 창의적인 사람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대답해 왔습니까? 질문에 첫 번째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일반적 우리 관념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 이외의 것을 늘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자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자와 공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여당에 이제 여러 의원들 마음에 안 드는 의원이 있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저 인간관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사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의견, 자기 의견과 다른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의견이 달라서 안 되면 숫자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일은 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이든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원리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가 유익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